예, 옥천 자주 보게 되고 그랬는데 최근에 왔을 때는 한 2년 정도 전에 아마 왔던 것 같고 옥천은 이제 그동안에 지역 단위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함께들 굉장히 치열하게 해주시고 그런 모습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주 선생님하고 그 지역 TV에 나오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못 보셨구나. 옥천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 이제 활동 거기에다가 이제 그것을 또 식재료로 해가지고 비빔밥을 또 만드셔가지고 또 같이 또 사회적 경제 연결되고 아마 그 프로그램이 지역의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 아마 첫 번째 프로그램인 것 같았어요. 근데 첫 번째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근데 사실 로컬푸드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먼저 현장에서 고민했었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적 부분의 문제,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대청호를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강한 먹거리를 어떻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를 잘 유지 발전시킬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앞서 해 오셨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항상 이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이 옥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분절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지역의 언론까지도 같이 또 결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은 어떤 지역 살림의 모습들을 또 만들어내시고 해서 항상 이제 감사와 이제 존경의 마음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런 옥천에서 제가 이제 또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이제 옥천에 와서는 이제 여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푸드 플랜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쪽 안남 이제 그쪽에서는 지역에 이제 또 한산인 공동체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이제 고민을 또 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또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옥천신문이 또 주관하는 데에서 또 이제 말씀도 또 드렸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기억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저한테 이제 주어져 있는 게 뭐냐면은.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먹거리 체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주문을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냥 짤막하게 지속 가능한 농식품 체계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주요하게는 제가 이제 또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패러다임의 어떤 그 전환 농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변화의 지점들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의 순서는 1, 2, 3, 4 해가지고 현대 농식품 체계 형성 과정과 이제 특징, 그 다음에 이게 한국의 농업의 어떤 그 상황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꿈꾸는 이 대한 농식품 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느냐,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이제 민간 협력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제 틀 속에서 그 강좌가 이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연대와 협력의 어떤 그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것을 푸드 플랜과 연결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만 하더라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의 어떤 기민함, 그리고 이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제 이루어졌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역의 체계들, 그래서 K 방역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난 여름부터 계속 이제 올 겨울이 큰 고비다, 준비가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경고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에 이제 도달했죠. 지난번에 이제 1학기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불쑥 이렇게 튀어나왔던 말이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이라고 하는 말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경제학과에서 이제 경제 강의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선진국들은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와서 학생들한테 다시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테이프를 다시 돌려서 야, 다른 선진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또 그리고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들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굉장히 힘든 나라를 보내고 있지만 그동안 이제 경험하지 못했었던 세상을 모두가 또 경험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영농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힘든 한 해를 보내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학교 급식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속이 타셨던 이제 분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50일이 넘는 긴 장마 속에서 얼마나 많이 또 이제 고생들 하시고 그랬어요. 어쨌든 스노데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했었던 이야기, 이 역경은 인간 누구인지를 비춰주는 거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이제 인용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경 속에 나타나는 우리 현대사회 문명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단면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올해가 아니었었나 싶은 부분이고요. 그동안의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후 위기하고도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일종의 이제 현대 문명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정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거, 계속적인 무한한 성장은 항상 가능하다. 투입과 산출입 과정 속에서 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지고 적은 투입에 의해서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기술적,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방점이 찍어졌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사회는 어떤 무한한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가능하다. 물적인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개방계의 어떤 틀 속에서 봤는데, 진작에 우리 사회를 하나의 폐쇄된 체계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우주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경제를 갖다 보고 우리 사회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케네스 볼링이라고 하는 사람. 경제학자인데 스스로도 경제학자인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것이 유한한 세계에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경제학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주류 경제학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러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다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맨 처음에 코로나19가 발생했었을 때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뭐 박쥐가 어떻다, 뭐 천상감이 어떻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생태계의 영역하고 그 다음에 인간에 있어서의 경제적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경계가 막 흐물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항상 카우보이 경제관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무한히 이제 세계는 넓고 할 일, 개척지가 항상 남아있다라고 하는 무한 팽창의 논리를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제 뭐 경제성장 절벽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옛날에는 뭐 인구가 많아서 문제다라고 했는데 인구 절벽 그래가지고 앞으로 미래 세대가 뭐 지속 가능성 이야기하고 그러고, 어쨌든 패러다임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다양한 측면 속에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우리의 농업을 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지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의 어떤 녹색혁명형 농업에 입각한 산업적 농업.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축산에 있어서도 이제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막 확대되어 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AI가 어떻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기열병이 어떻고, 구제역이 어떻고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하나의 어떤 총체적인 내용이 농업 부분에서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어떤 현대 산업의 어떤 농업을 보게 된다면 영농 자체의 지속 가능성, 사람이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 농촌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효율이라고 하는 것에 중심이 맞춰져 가지고 계산이 이제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다 보니까 반면적 땅 수확량을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땅의 유기물이 죽는 것이든 아니면 물을 오염시키는 방식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이제 모든 방법들이 이제 동원돼 왔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본다면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농식품 체계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이제 현대 사회, 현대의 어떤 산업 문명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성찰로부터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농식품 체계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거리가 경제, 어느 게 경제냐면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재생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경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농업에 있어서도 이제 생산, 그 다음에 가공, 유통, 소비, 그 다음에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폐기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어떤 그 과정들인데, 현대 문명의 어떤 시각 속에서 본다면, 아니면 기업이 주도하는 체계 속에서 본다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소비라고 하는 부분은 대립적인 어떤 그 측면이었었다. 그렇죠? 근데 가격을 중심으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제 대립적, 누구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누구는. 근데 그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 대립적 구조로 봤었었는데 아니다. 지금 현재의 먹거리 체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가 주도하는 먹거리 체계냐면 기업이 주도하는 먹거리 체계이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하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립 분열시키는 이제 구조가 됐었는데 아니다. 소비자가 받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의 부분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한편에서는 생산 농민이 시장에서 받는 이제 불리한 형태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대우라고 하는 부분도 이걸 하나의 틀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른바 이제 한편에서는 농민에 있어서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과, 그 다음에 소비자에 있어서의 어떤 먹거리에 관련된 지출의 부분이라든지 먹거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어지는 부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농이라고 하는 것, 생산의 중심이 주어진 농이라고 하는 것과 소비에 주어진 이른바 푸드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함께 통일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면에서 일종의 이제 농식품 체계, 에그리푸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1980년대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됐습니다. 1980년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였죠? 1980년대 딱 접어들면서 1980년대에서 1980년 하면은 생각나는 세계적인 지도자 누구? 대처. 그 다음에 또 누구? 미국의 레이건.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확산되어졌던 시기들. 기업과 자본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독재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현재 환경 파괴가 이렇게 심화되어지고 하는 것들도 바로 뭐다? 기업에게 더 많은 자유가 가다 보니까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과거의 틀 속에서 본다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 못하다. 따라서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순간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가 없다. 따라서 국가가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K 방역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시장의 논리 속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시장에 마스크가 부족하다? 부족해? 쓰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 그러면 그거 균형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마스크 값을 굉장히 높게 해버리면은 돈 없는 사람은 살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과잉 수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마스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당연한 것은 공적인 개입이 들어가는 체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물적인 어떤 배분을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는 수단 아니다라고 하는. 따라서 무엇이 필요하다? 적절한 국가의 개입, 궁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런 궁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점점 옅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현대의 농식품 체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주도하는 농식품 체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왜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느냐. 근데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자본주의를 낳아준 건 누굴까? 사회적으로 볼 때 농업입니다. 자본주의, 우리가 자본주의 기점을 뭐라고 하죠?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산업혁명은 공업하잖아요. 초기 단계의 공업은 어떤 거였을까요? 초기 단계의 공업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면직물 공업. 산업혁명 할 때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철도 이야기 나오고 면직물 공업 이야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면직물 공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죠? 1차 생산물인 농산물을 가공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농산물, 1차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농업 생산을 통해서 생산되어지는 농산물에 있어서의 양이 이제 생산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옛날에 먹을 것만 생산했는데 이제 뭐도 생산하는 가공할 것도 생산해내는 거죠. 맨 처음에 쌀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쌀 가지고 밥해 먹어요. 밥해 먹다가 남으면 이제 또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떡도 해 먹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하고 술도 하고 이제 그런 형태로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어준 것은 뭐였는데? 농업이었는데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자본이 이윤의 논리가 뭐를 갖다 이제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농업을 지배해버리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근데 농업은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통해 가지고 교환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서의 수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편익이 크면 그 수요가 높은 거잖아요. 또 편익이 크고 수요가 높다 보니까 높은 그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제 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롯이 그것을 또 얻는 편익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마스크가 있다. 그럼 마스크에 대해서 지불하려고 할 때 나는 지불할 때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마스크를 살 때 비용을 내진 않아요. 참 그러면 참 좋은데 나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가격을 지출한다. 그런데 농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생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하게 소비자들이 다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적게 지불한다. 예를 들자면 잣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잣나무를 심은 육민가는 얻는 소득은 뭐죠? 잣을 수확해가지고 판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잣나무라고 하는 것이 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대가는 잣을 먹는 사람이 지불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장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얻는 편익에 기초해가지고 지불되어지는 메커니즘이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시장 기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형태의 공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봐보니까는 어떻게 돼버리고 있다. 기업 중심의 체계로 계속 가버렸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1970년대 경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이제 공공재적 성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이 온전하게 담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농산물에 대한 자유무역이 아닌 보호무역, 그렇죠? 그리고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종자 등등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1970년대 말 80년대 초 접어들면서부터 어디로 넘어가고 기업이 주도하는 체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른바 보호의 영역 속에 있었던 나름의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른바 이제 시장의 어떤 세계화된 시장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은 누구에게로 가고 기업에게로 가고 그리고 농민들은 가지고 있던 권리들을 다 뺏겨버리는 이런 모양이 이제 돼버리게 됐다. 그래서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이른바 이제 미국의 어떤 좀 개발 모델, 조반한데 거기에다가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농업이 이루어지고 일종의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영농보다는 무엇이 이제 중심이 되어버렸다? 기계가 중심이 되어버렸다. 투입제 중심의 농업이 지배하는 모양이 됐다. 특히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녹색혁명형 농업이다. 그린 리볼루션, 그린 친환경 쪽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다. 거짓말이다. 친환경 쪽이지 않다. 다수학 품종의 개발인데 이 다수학 품종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고 연결되어지게 되냐면 농약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되어지고 화학비료하고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이제 거대 관계시설, 토목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연결되어지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2층을 죽이는 시스템, 물을 오염시키는 시스템, 땅을 오염시키는 시스템, 식탁의 건강을 훼손하는 시스템. 이게 바로 이제 그 녹색혁명의 농업이었었다. 물론 60년대 초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곡물 생산량은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럼 곡물 생산량의 증가가 그러면 무엇의 감소에 기여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아 인구의 감소에 기여해야 되는데 기아 인구의 감소로 가지 않고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축산, 사료 곡물에 의존하는 축산으로 이제 가버리게 됐고 사료의 주되게 사료 곡물에 의존하는 축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또 기후온난화의 그 소 같은 경우에 초지에서 자라는 자라는 소에서 배출되어지는 메탄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곡물을 주되게 먹었을 때 발생되어지는 메탄 크게 차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른바 이제 그 공장식 축산의 확대라고 하는 부분하고 같이 이제 연결되어 버렸다. 우리 농가들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쟁을 하기 싫다라고 해가지고 그래 너는 경쟁하지 마 그냥 그래도 잘 살아 이러지 않습니다. 경쟁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항상 빨려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왜? 자꾸 자연인이 아닌 그 뭐죠? 그 TV에 나오는 자연인이 아닌 이상 생활하기 위해서는 화폐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화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나갈 수밖에 없다. 시장이라고 하는데 갈 수밖에 없다. 시장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다? 경쟁을 전제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입장 속에서 본다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위당 이 생산비를 갖다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지니까 어떻게 되겠다?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이 더 많아졌다. 전반적으로. 근데 나만 그 새로운 기술을 쓰면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텐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도 나도 이제 그 새로운 이른바 녹색혁명 농업을 이제 받아들이는 형태. 시장에서의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시장 가격이 떨어져.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농민이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떤 거겠어요? 야, 우리 담합해가지고 공급량을 시장에 출하하는 물량을 다 줄이자. 불가능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 원자도 이렇게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이 떨어진 상태 속에서 소득을 계속 보장해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시장에 출하할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더 떨어져. 이른바 뭐가? 여기 나오는 농업의 악순환. 뭐 화학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맨 처음에는 여기 벌레 없애려고 아니면 제초 하려고 이제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내성을 가진 해충들이 나타나고 풀들이 잡초가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센.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악순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지배하는 구조가 이제 돼버렸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아까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1986년부터 진행됐었던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의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심이 됐었고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게 주요 협상의 내용이었었고 이것과 함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우리 뭐 지적재산권 하면은 옛날에는 기껏해야 저거 했잖아요. LP판 기억나시죠? 네, LP판 뭐 어떤 거는 라이센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두껍고 어떤 거는 백한 그래가지고 300원인가요 하나에? 예, 뭐 탐 존스 뭐 해가지고 이제 뭐 그리고 기껏해야 이제 그 저작권 그러면 이제 음반 뭐 아니면 책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미국에서 원서가 출발되기 전에 싱가포르하고 대만에서 복사판이 더 먼저 나옵니다. 훨씬 더 싸기도 하고. 우리 저작권 그러면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되냐면 생명체에 대한 특허가 주어지는 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유전자에 대한 형질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이제 특허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종자에 대한 특허도 이제 주어지는 형태가 이제 돼버렸다. 이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향유했었던 혜택을 누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기업이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독점적인 이윤을 갖다 얻는 구조가 만들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게 된 거, 이른바 GM 종자. 그래서 1996년도부터 GM 종자의 상용화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 GM 농산물의 상용화가 재배가 이제 그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이제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었던 초국적 농민운동단체 잘 아시죠? 비아 카페시나 농민의 길로 이제 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번역될 수 있습니다만 2017년도에 저쪽 스페인 빌바오에서 제7차 총회가 열렸었고 거기에서 이제 이들이 주장했었던 거 반세기 이상 그러니까 원래 녹색혁명농업은 2차 세계대전 바로 전에 1940년대에 록펠러 재단하고 멕시코, 미국 정부 등등 해가지고 5품종 개발 프로젝트였었는데 이게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거는 1960년대부터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있죠. 녹색혁명 하면은 뭐죠? 벼, 네, 통일벼. 네. 또 반세기 이상 초국적 농협들은 우리에게 녹색혁명을 팔았다. 근데 전혀 녹색적이지도 않다, 생태적이지도 않다, 그리고 혁명적이지도 않다. 항상 기업들이 이윤을 극치하는 방식을 또 그렇게 했을 뿐이다. 혁명적이지도 않다, 방식도. 이 녹색혁명은 단기적인 생산성 많은 농nghiệp 모델이다. 토양을 해치고 물을 높이면서 오염시키고 숲을 또 베어내고 이른바 이제 다수화 품종 하나의 품종으로 다 심어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물 종에 있어서의 다양성도 훼손해버리는 그런 모양이 이제 돼버렸다. 그래서 우리의 씨앗은 또 어떻게 녹색혁명에서 이제 더 나아버렸죠. 바이오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른바 상업적 품종하고 GMO가 대체해버렸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가지고 녹색혁명 농업에 의해 가지고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그것은 굶주림의 종식이 아니었었다. 오히려 농경은 굶주림을 종식시키기는커녕 더 많은 먹거리 문제를 야기했다. 가축, 공장식 축산, 그리고 이제 이른바 녹색혁명에 의해 가지고 값싼 먹거리의 어떤 그 국물의 공급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농민들이 더욱더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뭐를 또 주장했던 거죠?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 미국하고 한국의 자유무역이 농산물 자유무역이 이루어진다. 그럼 그 혜택 누가 누구하고 싸우는 걸까요? 미국 농민하고 한국 농민하고 싸우는 건 아니다. 뭐가 싸우는 거다? 거대 수출 농기업과 한국의 소규모 생산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싸우는 것이다. 수출국 농민하고 수입국 농민의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농촌으로부터 몰아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농민이 배제된 농업 모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들이 이제 많이 이제 펼쳐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가운데 한국의 농업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녹색혁명형 농업에 철저하게 이제 길들여진 역사가 됐어요. 물론 1970년대부터 녹색혁명의 해악을 몸소 깨닫고 실천해온 우리의 선각자 농민들도 계시지만 유기농업을 실천해 왔었던 분들 정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톨릭 농민회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요 오셨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행적인 농업의 형태 속에서는 이제 녹색혁명형 농업이 이제 지배하는 모양이 되어버렸다. 그 틀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2000년 농가소득 이거 저 경상가격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9년도요. 작년도에 농업소득이 1026만원 2000년에 농업소득 얼마죠? 1089만원, 1090만원. 오히려 농업소득 절대액 자체가 20년 전하고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감소해버렸다. 농업소득은 당연하게 어떻게 계산할까요? 농산물 판매 수입에서 농업 경영비를 뺀 게 되겠죠.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은 올라가지 않았고, 뭐는 높아졌고, 농업 경영비는 높아졌고, 구조가 만들어져요. 더군다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농가를 농가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래도 주택의 농가소득의 많은 부분을 무엇에 의존한다? 농업 생산으로부터 농업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에서 얻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0년 농업소득이 전체 농가소득에 차지하는 비율 얼마? 47.2%. 그런데 2019년 역사상 최초로
농가 소득에서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안타까운 지점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전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도 아니었다. 뭐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공적인 형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원 그런 게 포함이 되겠죠. 공적 보조금이라든지.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그 농업소득률은 농업소득의 정체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농업소득률은 뭐냐면은 전체 농업 총수입에서 농업 경영비를 뺀 나머지, 이게 바로 이제 농업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총수입 중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여기 보시면 1990년 69.1%.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1,000원을 팔았을 때 691원은 누구에게? 농민의 주머니에 남아 있었다. 지금은 얼마가 되죠, 지금? 29.8%. 이것도요, 과다하게 계산이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농업 경영비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쓰잖아요. 회계적으로 지출을 안 하잖아요. 그럼 농업 경영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농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 농농과 관련된 투입제 있잖아요. 옛날에 좀 가지고서 썼어요. 그럼 농업비에 포함 안 돼. 그러니까 농업 경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소하게 평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소득률은 거꾸로 어떻게 과다하게 평가되어지는 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30%가 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소득률이 계속 내려가긴 했는데 30% 아래로 내려간 것도 역사상 처음이다. 더 기가 막힌 건 2019년도 작년인데요. 넘어가 버렸네. 뒤로 다 빼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경기 규모별 농업소득의 가격이 충족. 농업소득의 가격이 충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농가소득이 아니라 농업소득을 가지고 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로 가계비 얼마나 커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 규모가 크면 농업소득이 더 많이 나오겠죠. 농업소득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평균적으로 보잖아요. 1970년 농업소득이 가계비를 93.4% 커버했다. 지금 평균적으로는 30%밖에 안 된다. 농업소득이 계속 하락했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경제 규모별로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여기 0.5헥타르, 1,500평 미만에서 나오는 농업소득은 가계비 6%밖에 안 된다. 그럼 가계비의 94%는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농외로부터 와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그 비단지고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구조다. 16.5, 27.8, 40.7, 53.4. 쭉쭉쭉쭉 이제 증가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통계상으로 보자. 통계에서 보면 10헥타르까지는 구간별로 여기 두다가 10헥타르 이상은 그냥 10헥타르 이상 이렇게 되고요. 10헥타르 이상의 경지 면적을 갖고 있는 농가의 비율은 0.93%. 1%가 안 돼요. 근데 10헥타르 이상에서만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가 100%가 넘어가요. 그 이야기 뭐냐면 10헥타르까지 농사를 져도 거기서 나온 것이 가계비를 충족을 못한다. 그동안 농업정책은 어떻게 왔었었죠? 항상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런 놈을 육성하자. 규모화하겠다. 우리 계신 선생님들 중에 10헥타르 이상 농사 지으시는 분 안 계신다. 네. 사실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 100명 중에 한 명이 저기 10헥타르 이상인데 우리 계신 분들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제 이르렀다.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는 전업농 육성, 규모화 이른바 저는 이제 그거를 생산주의 농業이에요. 생산에 있어서의 효율화를 꾀하게 되면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경쟁력이 갖추게 된다면 농산물 수입이 이루어진다고 치더라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른바 이제 뭐예요? 신경영인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규모의 농가들은 항상 정책적인 배려에서
이 정책적인 어떤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통계상으로 보면은 1헥타르 미만의 농가가 지금 70%를 넘어서 버렸다. 2019년도로 넘어서 버렸어요. 70%를 넘어서 버렸어요. 포당 평균 경작 면적은 한 1.5에서 1.6 그 사이일까? 1.57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1.6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수가 70%에 해당하는 다수가 1헥타르 미만의 농가. 우리 농업에 있어서의 문제점. 10헥타르 농사를 지어도 가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스템에다가 1헥타르 미만의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가 70%나 되는 이 상황.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굉장히 암담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가계의 유지가 가능한 형태로 뭔가 정책적인 어떤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섰던 게 이제 뭡니까? 공익형 직불제. 근데 또 공익형 직불제는 또 뭐로 가버렸어요? 이른바 이제 그 변동형 직불제에서 이제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른바 이제 직불금이라든지 형태로 됐었던 것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져가지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게 농민들 사이에 있어서의 갈등을 갖다 또 만들어내는 어떤 그 계기로 이제 또 작용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형태로 농사를 짓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시장의 경쟁으로부터 다소 뒤에서 이른바 생태적인 형태 아니면 지역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고민들이 이제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요거는 지금 500만원 미만 판매하는 농가 1년에 아까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렇게 500만원 미만 이거 1년에 이제 150만원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 농가가 50%, 1000만원 70%가 조금 안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대규모 생산 농가는 대규모 생산 농가대로 소규모 생산은 소규모 생산 농가대로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제시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경제작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양파 있잖아요. 양파. 양파 하면 주산단지가 딱 떠오르죠. 무안, 창녕, 서산 몇몇 쪽 다 툭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 올해 지금 조사하고 있는 2020년도 농업총조사 바로 전에 나와 있는 자료를 봐보니까 300평 이하의 양파를 경작하고 양파 농사를 짓는 농가가 50%가 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주산단지 해가지고 거대하게 해서 뭐 상인들이 이게 그 뭐예요, 수확할 때 되면 일꾼들 이렇게 쫙 데려와가지고 가져가는 그 거대한 어떤 그 양파만 하고만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양파 생산 농가의 53% 정도는 300평 이하를 짓고 있더라. 근데 그동안에 이제 그 농업과 관련된 뭐 유통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대규모 유통 채널들만 고민을 했었었지 소규모로 생산하고 있는 이 농가들에 대한 필로 부분은 또 별개의 것이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소규모 생산 농가 하면 과거에는 전에 복지의 대상으로서의 농민 취급을 했. 웃기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생산의 당당한 주체로서 중소농가들을 고령농들을 여성농들을 내세우는 정책이 이제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농업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여요. 이게 2008년도하고 2018년도 비교한 거거든요. 2008년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생산 지수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제 봐보니까 우리나라 곡물자금률 2019년도가요. 곡물자금률이 21%가 되고 있어요. 2018년 21.7%. 그러니까 25% 아래로 떨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곡물자금률 21%도 역사상 최초예요. 21% 내려앉아 버립니다.
근데 아마 2020년도로 곡물 자금률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이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 쌀, 또 넘어가 버렸네. 여기 이제 보시면 식량작물 2008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한 12년 사이에 80%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지수입니다, 이거는요. 다만 늘어난 게 어떤 거예요? 과체 중에서 뭐 시설 재배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가축. 그 다음에 과회, 식용작물 등등. 특히 가축 이상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체 농업 생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7년도가 2016년도 돈육이 1위, 그 다음이 쌀. 그랬다가 변동직불금이 나름 반영이 되어지면서 이제 미국이 1위로 가고, 그 다음에 돈육, 그 다음에 한우, 한유구, 그 다음에 닭, 그 다음에 우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에 있어서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지속 가능성, 품목으로 봤었을 때도.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축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사료에 대한 자극 기반을 가지고 있는 축산이냐? 아니잖아요. 외국산적인 GM 곡물 주대게 해가지고 키우는 축산. 그리고 밀집 사육에 의해서 누구는 이제 공장식 축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른바 이제 축산 분뇨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경축 순환의 형태를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못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곡물 자금률 2018년도 자료가 21.7%인데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2019년도 21.0%. 곡물 자금률, 식량 자금률은 45.8%인가. 그러니까 사료로 가는 거 빼놓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국내 식품 제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원료 부분을 보니까 국내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요. 비중은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거에 비례해 가지고 같이 늘지를 못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외국산 곡물과의 어떤 대리 배치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료라든 농약의 사용량은 현격하게 이제 높은 모습을 현대 농식품 체계, 특히 거대 기업이 주도하는 먹거리 체계다. 그 속에 편입되어져 있는 한국의 농업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니까는 희망의 구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농식품 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겠는가? 연대와 협동. 마르크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본주의 하에 있어서 농업은, 자본주의 하에 있어서의 농업은 의미 있는 형태의 기술의 진보를 달성할 수 있다.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이게 빠른 형태의 기술 진보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 기술 진보라고 하는 것은 농업 생산력의 영원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자연적 생산력을 갖다가 갉아먹는 형태의 기술의 진보이다. 그러면서 그 농업의 합리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냐면 농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소농민들. 농민들과,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Associated Producer. Associated, 결합한. 우리 왜 저기 협동조합을 갖다 뭐라고 그러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뭐 그런 데 결사체라고 하잖아요. Associ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의 결합에 의해서 바로 이제 연대와 협동의 어떤 그 체계가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변화해낼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연대와 협동의 농식품 체계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먼저 기업이 주도하는 먹거리 체계. 우리가 이제 1980년대 이후에 농식품 체계를 기업 식량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업이 이제 주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이 지배로부터 벗어난다. 어떤 형태로 벗어나느냐. 이게 왜 전원으로 하는 건 없어요? 두 번 누르시면 돼요. 두 번 누르면 돼. 거대 기업의 이른바 기업이 주도하는 먹거리 체계 속에서 이제 가장 벗어나야 된다. 지금 현재는 종자에서부터 가공유통 모든 것을 거대 자본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럼 종자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상업용 종자 어떻게 안 쓰지?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이른바 토종 종자 있잖아요. 그걸 갖다 지켜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역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한 영역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단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지역 단위에서 예를 들자면 옥천이 있다. 그럼 옥천에 이제 여러 면들이 있잖아요. 뭐 만남면도 있고 뭐 무슨 면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막 돌아가시고 그러면 아마 사라져버리는 종자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토착 종자가 사라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1970년입니다. 녹색혁명용 농업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주산단지 정책에 의해 가지고 옛날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재배했던 거를 뭐 예를 들어 음성하면 뭐, 청양하면 뭐, 영양하면 뭐 이제 주산단지화 정책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과거에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품종의 씨앗들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 빛을 못 보는 거죠.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에 갇혀버리는 형태.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할머니들의 이제 씨앗을 이제 그런 작업들 굉장히 소중하단 말이에요. 누가 할 거예요?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그걸 갖다 일일이 다니면서 농사 짓기도 바쁜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농사 지어가지고 나오는 농업소득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일까지 한다? 사회적 영역 속에서 이 부분의 문제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옥천에서는 지금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아니면 이제 이 학교급식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공공급식 그러면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지금 어떻게 지금 나름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이기도 하다. 푸드통합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학교급식도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물류도 담당하고 공공급식도 담당하고 통합적으로 물류를 담당한다. 이게 통합지원센터 아니다. 우리가 고민해 왔었던 거. 그러니까 옥천이 이러이러한 옥천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고민해 왔었던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장으로서 의 어떤 푸드통합지원센터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본다면은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먹거리와 관련된 필요와 열망을 담아내는 것이기도 하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조사해내고 그것을 보존하고 전수해내는 것. 그것도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종자에서부터 연대와 협력. 그러니까 뭐 가공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보니까 옥천푸드 이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확보된 것을 가지고 또 이제 또 비빔밥을 만들어 가지고 식재료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는 순간 참 잘했다. 우리 보통 왜 기내식 있잖아요. 요즘은 이 여행하다 보면은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거기서 음식 먹는 거는 더 마찬가지고. 그러면 비빔밥 같은 경우에 기내식에서 비빔밥 해가지고 딱 받으면은 이렇게 비벼 먹고서 이렇게 딱 물론 이제 그래서 또 그것도 마음이 걸리죠. 뭐 때문에 이런 거 일회용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마음이 걸리긴 한데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막 고민을 해내는 거. 아마 혼자서 무슨 비빔밥이에요? 오기네 비빔밥인 거예요? 비빔밥 이름이?
관계 되시는 분은 없으시구나. 네. 옥천의 비빔밥.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형태로 계속 고민을 해내고 확대시켜 나가는 거. 지금 옥천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오셨던 거. 외국대 농가식의 관계를 복원해낸다. 이른바 이제 꾸러미와 관련된 사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개바오 공동체다. 그 다음에 또 대청호댐 꾸러미 해가지고 또 이제 행정구역의 경계는 조금 넘어서지만 또 대전하고 또 연결고리를 또 만들어내려고 하고, 대전에서도 올해 이제 저걸 할 거예요. 시범사업인데 임산부 꾸러미 지원 사업. 근데 대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생산 농가가 다 확보를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이 그것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하면서 이제 제안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대전과 인근 지역과의 연계의 강화. 그거는 지리적 경계의 로컬을 갖다 뛰어넘는 형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고민들을 갖다 계속 막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연대와 협동의 농식문체계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개별 단위가 아니라 공동체 단위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꾸러미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는 잘 팔린다고 하던데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나 뭐 생산했는데 이것 좀 팔아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동체 단위로 해가지고 한번 제가 아마 강의할 때마다 이제 말씀드리는 고자와 히로부미 2014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일본 이제 동경대 수학과 출신인데 미국 가가지고 경작을 했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저명대학, 스탠포드, 시카고 이제 등등에서 이제 교편을 이제 잡으셨는데, 본인은 노벨 경제학상을 못 받았는데 제자들 중에서는 한 서너 명 정도가 노벨상을 이제 받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말인가요? 이분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신 이유가 미국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왜 그러냐면 저걸 봤습니다. 월남전 참전하고 하니까 더 이상 그러면서 일본으로 돌아오셔서는 이제 주되게 이제 농에 대한 거, 제도에 대한 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비주류 경제학은 제도학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영향을 많이 이제 받으셨던 분인데, 그래서 제도와 관련된 거, 역사 관련된 거. 이분이 특히 이제 농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농업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자. 농이라고 하자.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농자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농자는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자가 아니잖아요. 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자는 이제 대명사 이제 자. 농이라는 것은 천하의 근본이다. 가장 큰 기본이다. 그러니까 농업 생산에 농을 국한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농업은 자연에서 생존하는 생물과의 직접적인 관계적인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농업을 하나의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보다 폭넓게 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 그러니까 농업 생산, 농산물 가공,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유지 발전, 전통 문화의 계승이라고 하는 폭넓은 형태 속에서 농을 갖다 보고, 농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얼기설기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른바 이제 환경과 관련된 거, 그래서 외연적 확대라고 하는 부분하고 내포적 심화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구축이라고 하는 거. 요 선순환 체계 경제적인 어떤 내용은 잘 아시니까. 어쨌든 지역 경제 승수 효과. 승수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거예요. 이제 펌프가 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물을 얼마큼 집어넣는데 얼마큼 물을 집어넣는데 이게 펌프질 해가지고 물이 얼마만큼 나왔다. 몇 배 더 나왔냐? 많이 나오면 많이 나와서 효율적인 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자? 지역 내에서 새로운 화폐가 들어왔었을 때 지역 내에서 유통할 때 소득 창출 효과하고 이것이 들어왔는데 그냥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 소득 창출 효과하고 비교해보자. 당연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 내에서 도는 것이 소득 창출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얼마 전에 지역상품권과 관련해가지고 왜 이재명 도지사하고 어느 연구원이었죠? 행정연구원인가요? 뭐 이제 국책연구가 뭐였었던 것 같은데 논쟁이 붙었어요. 어떤 논쟁이었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A라는 지역이 있다, B라는 지역이 있다. A, B 둘 다 지역상품권 만들었다. 그럼 둘 다 자기네 지역에서 써버리니까 어차피 수요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무슨 비용만 들어갔다? 발행 비용만 들어갔다. 이거는 나라 전체로 보면 비용만 발생하는 나쁜 정책이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떻게 동의하세요? 아니죠. 지역상품권이다 보니까 외지에 가가지고 쇼핑을 한다. 어떤 쇼핑을 할까요? 외지에 가서 쇼핑을 한다라고 할 때는 외지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가게 찾아서 외지 가서 쇼핑하지 않잖아요. 대형 유통업체가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형 유통업체에서 구매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의 중소상인에게 구매하는 형태를 진작하는 거잖아요. 경제적 효과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지역상권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런 거죠. 지역상품권을 발행을 했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그만큼의 수요가 증가됐다. 근데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다. 어떤 또 장점도 있겠어요. 지역의 시장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물리적 거리두기 이제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사람이 좀 바글바글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사람들이 또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제적인 형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이제 그 지역 내에서의 돈이 도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 미국에서도 이제 한번 이제 저걸 한 거예요. 푸드 스탬프. 저 이제 가공식품이라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업체들이 생산하는 거. 이 푸드 스탬프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 굉장히 낮다. 대신에 농민 시장을 통한 지역 내 먹거리 체계 속에서는 지역 성수 효과가 이제 높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생산, 소비, 뭐 가공 포함을 해가지고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새롭게 일자리도 창출되어진다. 요 미시간주에서 이제 한 건데요. 전체 구매하는 물량 중에 20%만 로컬 푸드를 쓴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42,000개가 만들어진다. 추가적인 소득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 근데 사실 이제 그 경제적인 어떤 그 형태 속에서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한 수년 전에 로컬 푸드 맨 처음에 이야기하고 할 때 외국의 자료 이제 딱 그 캡처해가지고 썼던 아직도 그건데요.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꿔라. 뭐로 바꾸는 거예요? 숲으로, 포크로 바꾸는 거예요. One bite at a time. 한 번에 이제 시범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가지고 어쩌다 세상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be a local hero. 지역의 영웅이 되죠. 어떻게 하면 영웅이 된다? By local hero. 지역에 생산된 것을 사라. 그러면 당신은 지역의 영웅이 된다. 지역을 방점에 두고서 이제 고민하는.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지역에 생산된 것이면 다 되느냐.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산업적 농업, 대규모화된 농업이 지역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보다는 누가 더 의미가 있다? 지역에 있는 가족농, 중소농이 더 의미가 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2007년도, 2008년도에 세계적 식량위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2007년도, 2008년도 세계적 식량위기 있었어요. 근데 우린 별로 기억을 못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쌀값은 거의 이제 우리가 쌀은 이제 거의 자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 밀값이 올라가가지고 우리 밀을 가지고 활동했었던 단체들에서는 이제는 우리 밀빵을 만들어도 되겠다. 국제 밀값이 하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고민돼서 2008년도 봄에 그리고 2008년도 봄에 저쪽 평택 쪽에서 소를 키우시던 농가는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 고물가가 올라가고 사료값이 올라가 버렸고 그래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The End of Cheap Food Era.
끝났다. 뭐가 끝났다? 칩후대라. 그러니까 값싼 먹거리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먹거리가 계속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변동성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돈 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 이제는 직접 어떻게 하자? 농사를 짓자. 해외 식량 자원 개발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거대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막 진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농민들을 갖다 이제 쫓아내는 거죠. 맨 마지막에 남은 게 뭐다?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들. 이 인도네시아의 팜나무, 팜유를 생산하는 팜나무 농장을 이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여기 살고 있던 농민들을 다 쫓아내 버렸어요. 맨 마지막에 남은 건 누구냐면 오랑우탕이 이제 마지막 발인데.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왜 그러잖아요.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했었을 때 맨 처음에 뭐 박쥐가 어떻다, 천상갑이 어떻다. 그 다음에 웻마켓이 이 수산시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라이 마켓하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은 가면은 좀 촉촉하잖아요. 그렇죠? 신선식품을 주되게 판매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생태계의 경계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경제활동의 경계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이제 가까워지는 속에서 또 이게 전염병도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된 거 아니냐, 이러저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FAO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대 기업들, 과거에는 기업들이 대규모 단자, 그러니까 말로 녹색혁명용 농업에 의거해가지고 기업들이 경지를 쫙 넓게 정리하고 거기에 하나의 품목을 심고 그래서 비행기가 농약도 살포하고 거대 농기계가 들어가가지고 딱 수확도 하고 얼마나 효율적이냐. 따라서 좁은 땅덩어리의 나라들이 농업 생산에 하기 위해서 자원을 갖다가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방법은 자금의 방법도 있지만 돈을 가지고 달러를 모아서 휴대폰 판매하고 팔라티브 판매하고 그렇게 해서 모은 달러를 가지고 자유무역을 통해 가지고 식량을 확보하는 것도 식량 안보다 하더라고요. 그 사이트 중에 저기 글로벌 푸드 시큐리티 인덱스 인터넷 딱 쳐보시잖아요. 글로벌 푸드 세큐리티 인덱스. 그러니까 글로벌 식량 안보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싱가포르. 우리나라 29위. 식량 자금, 아니 도시국가잖아요. 식량 생산 기반 없잖아요. 근데 식량 안보 지수가 1위예요. 왜 1위일까요? 필요할 때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달러를 가지고 있다. 또 더 중요한 거, 그 나라는 제도에 의해 가지고 농산물의 자유무역이 보장돼 있다. 언제든지 수입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소고기, 곡물 100% 문호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달러 있죠.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자유무역이 확실하게 보장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푸드 세큐리티 인덱스는 굉장히 높게 나온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호무역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푸드 세큐리티 인덱스는 낮아져 버려요. 보호무역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소규모 생산 공간은 어떻게 낮아지는 구조잖아요. 그럼 푸드 세큐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건 뭐다?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푸드 세큐리티 인덱스는 낮아져 버린다. 그래요. 이렇게 푸드 시큐리티, 식량 안보라고 하는 게 아주 형편없이 왜곡돼서 사용되기도 해요. 이제 그거를 일종의 암암리에 지원해주고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해줬던 데가 FAO였는데 FAO가 개가천선했다. 2014년에 인터내셔널 이어 오브 패밀리 파밍 가족농해를 갖다가 2014년을 가족농해로 선포합니다. 2012년도는 협동조합의 해였잖아요. 유엔에서. 그래가지고 지역 단위에서 협동조합 많이 만들어주고 가족농해
그리고 페미 파머스 피딩 더 월드 세상 사람들 갖다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케어링 디 어스 지구를 보살핀다. 뭐 그런 이야기를 또 막 합니다. 가족농, 소농에 대한 이야기. 기업농이 아니라 그 책에 나와 있는 90% 이상의 농량이 개인 또는 가족의 노동에 주로 의존한다. 그리고 가족농이 전체 경제의 70 내지 80%를 경작하고 있다. 이들이 전 세계 먹거리의 80%를 생산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 생산으로 생태계 아니면 이제 뭐 종다양성, 식량 보장 이런 게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가족농을 다시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그러다가 2017년도 말해요. 이제는 보니까 2014년도 가족농에 시범적으로 1년 했는데 더 의미가 있는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019년부터 28년까지를 가족농의 10년으로 다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 가족농을 강하게 만드는 정책 환경을 도출해내야 된다. 기업농이 아니라. 그리고 젊은 농민에 대한 지원, 가족농의 세대가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을 향상, 농간의 양성평등, 그 다음에 농촌 내에 있어서 여성 지도자들의 능력을 이렇게 좀 개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등등등. 고농연계, 사회적 포용력,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근데 이러한 것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정책이 펼쳐져야 되겠다. 우리가 지역 내에 있어서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낸다, 푸드 플랜을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가져가야 할 고민들이 어떻게 본다면 여기에도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옥천 지역에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낸다. 농가 시기에 있어서의 선순환 체계잖아요. 만들어낼 때 고민해야 될 요소들 또 여기에 담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농민에 대한 거, 농민. 그래서 유엔에서 2018년도 12월 달에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이 이제 채택이 되어졌고, 우리나라는 여기 기권을 했죠. 근데 왜 기권했어요? 여기 농민 권리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땅에 대한 권리, 종자에 대한 권리,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자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과다하게 해석이 된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종자는 원래 누구 거다? 농민들의 것이다. 인류 공동의 유산이다. 그러니까 이 농민권리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잠깐 언급됐었던 비아 카페시나 에서 이제 1996년에 식량 주권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논의가 계속 이렇게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과정 속에서 식량 주권에 근거한 농민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2009년도에 서울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Rights of Peasant, Right of Farmers는 아닙니다. Right of Peasant 슬래시 Women and Men. 그래도 이제 그게 이제 2009년도에 이제 그 이야기 됐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유엔 차원으로 가가지고, 근데 유엔에서 이제 이 농민 권리 선언이 채택되어질 때까지 과정 속에서 가장 논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페전트라고 하는 말하고, 화음으로 하지 왜 페전트라고 하냐, 이게 하나였고,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은 종자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뭐냐면 종자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확산되어지는 속에서 기업의 사적인 특허가 보장되어지는 체계로 넘어가 버렸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종자에 대한 권리가 농민에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다시 농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냐. 이제 그런 이제 이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그 종자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뭐라고 좀 명확하게 되지 않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농민 권리 선언은 이제 성안이 됐는데, 한국은 우리나라의 종자법과 농민 권리 선언이 서로 상충되어지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력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과도하게 이것을 받아들였다. 근데 더군다나 조약의 가입과 관련해서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외교통상부.
그 다음에 농민 권리와 관련된 고민을 한 데는 주택에는 식품부. 근데 거기서 이제 소통도 별로 없었었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나라도 찬성을 했거든요. 중국도 굉장히 유수의 바이오 기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화공이라고 하는 거. 또 스위스도 마찬가지. 근데 스위스도 찬성했고 중국도 찬성했어요. 그럼 그들은 그럼 국내법하고 그리고 농민권리선언하고 상충되어지는 걸 몰랐겠네요. 아니다, 선언적 의미로서 이제 농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게 됐습니다. 네. 여기 이제 페넌트라고 하는 거하고 사실 이제 그 파워라고 하는 거하고는 개념상에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페넌트 영어사를 딱 찾아보면 맨 먼저 나오는 게 소장농, 그 다음에 소농, 그 다음 맨 밑에 쭉 가서 촌뜨기 비어 비슷하게, 비속어 비슷하게 막 나오고 있는데, 캄페시나라고 하는 페넌트, 이제 그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개념이고 자부심에 차 있는 개념입니다.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세 봉건사회, 조선사회, 우리 농민들 있잖아요, 농민들. 그 농민들은 어떤 농민들이었죠? 내 땅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땅을 정착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도지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 소장을 낼 때 그걸 다 도지라고 많이 이제 쓰고 그러는데, 중세 봉건사회 유럽도 그러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지대를 납부할 때, 도지를 납부할 때 뭐로 납부했냐면 노동으로 납부했어요. 내 땅에 와서 일해. 근데 내 땅에 와서 일해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노동의 지배를 받잖아요. 노동의 관리 감독의 지배를 받잖아요. 채찍을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내 땅에서 일해. 그리고 대신 네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줄게. 여기서 나온 거는 네가 가져가. 근데 가만 봐보니까는 여기 와서 내 땅에 와서 일할 때는 열심히 안 하고 자기 땅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다 줘. 그리고 네가 여기서 생산된 것 중에 7분의 4는 그러면 나한테 지대로 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생산물 지대로 됐는데, 생산물로 받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잡해. 뭐로 받는 게 나아요? 돈으로. 돈으로 받는 순간 관계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채찍을 맞으면서 지대를 납부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돈을 주는 거예요. 순수한 경제적인 관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100원이라고 하는 지대를 납부한다. 근데 이자율이 한 10%예요. 그럼 내가 100원이라고 하는 지대를 납부하는 거나 1000원을 빌려가지고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100원을 주는 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럼 땅이 얼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1000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이제 내가 또 생산 카페로 지대를 납부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잖아요. 시장에 내다 팔면 경쟁이 일어나고, 한편에서는 부가 좀 축적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럼 나는 100원의 지대를 주는 게 아니라 1000원의 땅값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내 땅이 되는 거잖아요. 농민이 내 땅을 가지고 내가 노동한 결과물을 내가 온전하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누구로부터도 타치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 목에 힘들어가고 이 자부심이 넘치는 거예요. 내 땅에 건들지 마. 이거 내 거야. 건들지 마. 그야말로 자부심 넘치는, 그러니까 독립 자연농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전트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압제와 지배로부터 싸워서 얻은 일종의 이제 권리가 있었던 게 상징이다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페전트다. 그럼 파머는 뭐냐? 파머는요, 농장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사람도 파머. 거기서 노동자도 파머. 그러니까 내 땅 가지고 그 사람도 파머. 그러니까 농장에서 일하는, 농장과 관련된 사람. 그러니까 파머. 그러니까 파머는, 팜이 있는 순간 파머는 존재해 왔었던 거예요. 노예도 파머네요. 어디서 일하면? 농장에서 일하면. 라티푼디엠에서 일하면 파머. 농업경영자도 파머. 심지어는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취임했었을 때, 외국에서 내셔널 커틀맨스 어소시에이션인가 뭔가 해가지고 미국 육류 협동조합에서 대표자가 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는 직업이 뭐였냐면은 브로커, 목장 브로커, 목장 브로커인데도 유구 생산조합
저기 뭐 어소시에이션 이사장으로 그 사람도 파머. 그러니까 이 역사적 개념으로서요. 요 페넌트로 쓰는 거에 대해서도 일종의 논리.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러한 농민들, 그러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열심히 생산해내는 이 농민들의 어떤 그 노력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그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연대하는 푸드 플랜 잠깐 쉬었다 왔고요. 네.